BTV와 함께하는 여근이 동진의 바야케 나와요. 지난 7월 6일이죠. 네. 드디어 2021 칸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칸느 영화제를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세계 3대 영화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렇죠. 네, 칸느 영화제, 그다음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까지. 근데 이 세계 영화제 사이에서 했던 그 위상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위계라고 그럴까요? 위계까지는 몰라도 그 어떤 인기도나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칸느 영화제에 몰리는 느낌입니다. 요즘 거의 어떤 느낌인가 하면 베니스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는 것보다 칸느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진출하고 상 못 받는 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럴 정도인 것 같고 국내 뭐 수입되는 정도나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도나 또 예술 영화도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칸느 영화제에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위상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칸 영화제는 사실 굉장히 엘리트적이죠. 또 직접 가서 보면 약간 이건 계급 의식 같은 것까지 느껴지게 되고 약간 스노비즘이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인데 어쨌건 칸 영화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는 특히 이제 더 주목되는 바가 있는데 작년에 제대로 안 열렸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제대로 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연히 수상작 같은 작품들이 없고요. 그 한 해 전에 2019년에 바로 기생충의 해였지 않습니까? 그러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바로 기생충 이후에 어떤 작품이 또 그 영광을 차지할까라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 나왔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칸느 영화제 그 경쟁 부분의 라인업을 보면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올해만큼 이 호화 뭐라고 그럴까요? 스타 감독들의 총 어떤 집결 같은 느낌?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스 카락스 같은 감독이라든지 폴 버벤 혹은 뭐 웨스 앤더슨 같은 감독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아피차퐁 이라제타콘 같은 감독까지 네. 수많은 명감독들이 이름이 쫙 있어서 정말 감독들로 보자면 별들의 잔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올해 과연 결과가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도 2021 칸 영화제 대예측 아니, 할 진행하시나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를 다 보니까 제가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영화들은 거의 다 제가 아직은 국제적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예측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한국 영화가 올해는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는 송강호 송강호 배우님께서. 씨가 네, 심사위원으로 갔잖아요. 네. 배우로는 2번째예요. 이전에 전도연 씨가 간 적이 있고 또 한국 영화인으로는 5번째라서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송강호 씨의 어떤 활약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영화 제다보유 오션. 바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베스트 5입니다. 네, 이게 예전 영화를 하시면 또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영화를 또 못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1세기 한번 한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위는 순전히 제가 하는 순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드디어 첫 번째 영화 개봉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차연 리본. 2009년 네. 수상작입니다. 그 황금종려상 그 받기 어려운 상을 21세기에 2번이나 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한 명은 바로 이 하얀 리본을 만든 미하엘 하네케. 아, 요거 말고 이제 아무르라는 영화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영국의 켄 로치라는 감독 있죠.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같은 작품. 그리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 두 편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1999년도에 받아서 20세기잖아요. 근데 이제 21세기에도 한 편을 더 받아서 만약에 99년도에 받았던 로제타까지 치게 되면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덴 형제가 또 역시 2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하엘 하네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말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뭐 사람이 그렇다기보다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그렇다고 그럴까? 그래서 하얀 리본 같은 작품을 보다 보면 영화에 있어서 완벽주의라는 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영화가 전편을 통해서 물 한 방울 셀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완벽한 정도로 짜여져 있고요. 촬영부터 시작해서 흑백 영화인데 정말 뛰어난 필름 메이킹의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영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내용이 그런 게 1913년도에 시작하게 되는데 1913년도에 유럽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에요. 네, 독일에서. 네, 주로 이제 어떤 범죄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의사가 자기 일을 끝마치고 말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매는 바람에 낙마 사고를 겪게 되죠. 누가 했을까라는 일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데, 이 마을에서 예를 들면 방화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유괴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가 끔찍한 테러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발해요. 네.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뭘 따라가게 되냐면 누가 이랬을까라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마을의 분위기 같은 것이고 왜 그랬을까 혹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사실은 더 중요한 영화예요. 왜 1913년인가 하면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현대에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그런 양차 대전의 사건이 있잖아요. 유럽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그랬을 때 1913년도는 좋은 시절의 마지막 해예요. 1914년부터는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왜 유럽에서 벌어졌을까에 대한 하나의 해답 같은, 하나의 재현 같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떤 사회 모순이라던가 불안이라든가 뭐 증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1913년도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마을을 무대로 해서 그려낸 이 마을은 사실상 온 유럽의 축도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네, 다음 영화 꼽아보겠습니다. 네. 어느 가족은 뭐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의 최고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의 집대성 같은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레다 히로카즈가 사실은 초반엔 잘 안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가족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영화를 제일 잘 다루는 사람 하면 현대에서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많이 꼽으실 정도인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즈가 초기에는 혈연 가족의 문제들을 다뤘어요. 핏줄을 나눴지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근데 점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대한 가족을 다루고 있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가족은 사실은 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호혜성의 관계. 그렇죠. 서로 호혜적인 관계이고 서로가 뭔가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즈니스 관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에 또 다른 또 진심이 있기도 해요. 그런 어떤 양면성을 탐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있고, 이 영화 속의 가족들은 원래 이제 원제가 그런 뜻이기도 한데 좀도둑질하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뭐 훔치는 가족. 근데 원래 물건을 훔치는데 이 영화에서는 결국 사실은 사람을 훔치는 얘기예요. 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사람을 훔쳤으니까 너 유괴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들은 훔쳤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자기들이 거두었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네. 어떤 그 갭이 생기게 되는데, 과연 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훔쳤다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이런 걸 탐구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정말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넓게 다룬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꼽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차. 네, 엘리펀트입니다. 네. 거스 반 산트 감독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뭐 키아누 리브스 같은 사람이 나왔던 그 아이다호 같은 영화들도 있었고, 또 대중적인 영화로는 고디 헌팅 같은 작품도 있는데, 그 중에 엘리펀트 같은 최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작 중에 걸작도 있어요. 영화는 정말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컬럼바인 고등학교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기말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고등학생 아이들 남자아이 둘이서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대량 학살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실제 있은 사건이거든요. 이 엘리펀트가 훌륭한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고 실화이기도 하고 아주 폭력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그걸 대체 영화가 어떻게 담아야 되지? 이런 문제입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문학으로 비유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시로만 이런 일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를 만든 거스 반 산트 자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야 라고 제시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꼭 왕따뿐만 아니라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극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단서들이 있는데 그 단서 중에 어떤 게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영화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저널리스트도 하고 학자들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이 사건을 다루는 또 다른 시선의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마이클 무어가 만든 볼링 포 컬럼바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너무 명확해요.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컬럼바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와 관련된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그 영화가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보는 단 하나의 획일적인 해답과 어떤 인식 체계 자체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혹은 그 대안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겠습니까? 학살하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20분 정도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구경거리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이나 영화적인 방식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심지어는 윤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나온 배우들이 다 비전문 배우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뭐 아마추어 배우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경력이 일천화되거나 조명도 제대로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즘 거의 안 쓰는 아카데미 비율이라고 그래서 1.33대 1의 비율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집 방식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촬영도 즉흥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영화를 다룰 법하지 않은 영화 방식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슬프기도 하고 탄식도 주지만 또 묘하게 아름답기도 해요. 이 아름답다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미학이라는 것이 있겠죠. 어쨌건 그런 굉장히 독특하면서 또 뛰어난 그런 그 영화 언어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이제 슬슬 예측하실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봉 감독님의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네. 여기서 기생충을 뭐하러 또 얘기하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생충은 칸 영화제 역사상 황금종려상이라는 최고 영예를 받은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성까지 같이 폭넓게 겸비한 그러면서 가장 많은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은 그런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유명한 영화제, 영화상 그러면 하나는 아카데미상, 하나는 칸 영화제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영화상이고 하나는 영화제라서 영화제. 사실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하나는 대중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엘리트적이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받은 영화가 역사상 3편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에요? 네. 어떻게 본다면 한 영화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예를 다 휩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네, 마지막 하나 영화입니다. 남았죠? 네. 워낙 그 굉장한 감독이시기도 하고요. 태국의 거장이시죠? 네네. 뭐 태국 영화 역사상 그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최초로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앙클 본미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먼저 전제할 것은 이 5편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이고 전위적인 영화입니다. 보고 나면 사실 스토리도 요약이 잘 안 돼요. 그럴 정도이고 어떻게 본다면 아카데미 같은 영화상에서는 영원히 작품상을 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미학적으로 굉장히 최전선에 있는 속한 작품이기 때문에 반대말로 대중성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위치가 있겠죠.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봄이라는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원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전생들을 기억하는 엉클 봄이에요. 그 자기는 전생에 어떤 많은 기억도 있고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사를 알 수 없게 실종된 자기 아들도 있고 이랬는데 본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죽음을 가까워됐는데 그 죽은 아내도 살아 돌아오고 실종된 아들도 나타나는데 아들은 원숭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 영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이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벌어진 어떤 시간에 관한 맥락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중첩적이면서 모호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가 펼쳐지는 게 이제 태국의 어떤 정글인데 이 정글이 사실은 랑종하고 똑같아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랑종에서 실제로 이 태국의 북동부 지방을 이제 이산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도 이산지방인데 사실은 감독이 거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았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자기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느낌, 개인적인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 엮어서 구체적인 공간, 그러니까 그 정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테마이고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시간이 단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들이 오는 맥락이라든지 혹은 자기 아내가 돌아오는 맥락이라든지 갑자기 중간이 되다 보면 어떤 무슨 설화 속의 공주가 매기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까지 나와요.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면들은 전생의 기억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은 많은 것들을 중첩을 시키고 공간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대체 이런 이상한 구조는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이야기적으로는 일단 윤회라는 걸 갖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억이라는 맥락이 있거든요. 기억 속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이 지금 이 공간 안에 현존하면서 공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캐릭터,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캐릭터들과 이야기들 사이의 관계와 흐름 그 자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피차퐁 위라세타쿠는 기본적으로 설치미술가예요. 설치미술가와 영화의 어떤 접점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엉클 분미도 이 자체로 단독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지만 프리미티브라는 굉장히 큰 설치미술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 미술관에서 상영했던 영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설치미술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평면적인 스크린 속에 축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뒤섞이고 기억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요? 아주 간단히 좀 이해가 가능한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의 모든 감독들은 훌륭한 감독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영화를 만드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감독들은 자기가 영화를 만들 도구나 언어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감독일 텐데 예를 들면 아피차퐁 위라사타코는 그런 감독이에요. 어쨌건 엉클 본미가 수상한 것은 칸느 영화제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확고한 위상도 있고 또 아피차퐁 위라사타코니 갖고 있는 어떤 영화사에서의 뛰어난 어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맥락도 있고 그런 어떤 독창적인 측면에서도 이 5편 중에 한 편으로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파얀 여러분, 칸 영화제를 통해서 풍부한 재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얀 리본 어느 가족 기생충은 BTV 영화 월정액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야! 키야!